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아 사회복지사입니다. 목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영상을 먼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4대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그 방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장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 지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장애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우리의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접근성 관련해서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보조기구, 그다음 미디어 리터리시,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사업주 지원제도와 또 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커피와 마카롱에 대한 비교 영상인데요. 그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커피와 마카롱에 대한 비교 영상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A팀에게 2잔의 커피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커피를 선호할까요? 저는 이쪽 커피요.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커피인 것 같은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B팀에게 2종류의 마카롱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마카롱을 선호할까요? 이게 조금 더 단 것 같긴 한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마카롱인 것 같아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그냥 똑같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같아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A는 일반 카페에서 만든 제품, B는 장애인을 고용한 곳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진짜요? 이게 좀 달랐다니.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두 사람이 만든 커피인데 그런 거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은 커피였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런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한 사람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만든 사람은 다르지만 맛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능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커피와 마카롱의 맛이 다르지 않듯이 장애인의 능력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신 후에 여기 실험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놀라운 표현을 했죠. 그 놀라운 표현 속에서는 장애를 가졌는데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 때문에 놀라움이 표현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볼 때 더 초점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은 커피와 마카롱의 맛의 본질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없었잖아요. 장애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남녀 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이 직장 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고 또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해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이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통해서 강사 초빙을 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부급한 자료물들을 배포하고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이 교육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총 4가지의 교육 커리큘럼을 꼭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육 시간에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란 무엇일까요? 네, 갑자기 나왔나요? 네, 여러분들은 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장애인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손상의 개념, 시각장애나 마비, 신체 구조상의 어려움을 가진 그 상태를 장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손상이 있으면 그 손상이 먹는 거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되잖아요. 그 제약된 상태가 있는 그 제약의 상황이 어떤 참여하는 고용이나 고용상의 차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의 차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모든 삶에 연관된 그런 문제들을 장애라고 봅니다. 세계 장애인 보고서에 따르면 누구나 신체적인 문제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받는 그 상황이 좀 더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유형 총 1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와 지적 자폐성 장애로 분류되어 있고요.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발음, 말의 속도가 느리다고 이해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시각장애는 모두 다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시각장애로 보지는 않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또 수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또 구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루, 요루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배변이나 소변 주머니를 착용하시고 계신 분들을 또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약 5.1%, 261만 명이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 유형 15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장애 등록 기준으로 인원수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60세 이상이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약 45% 정도가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56%는 살면서 또 병으로는 32.1%가 사고로 발생하는 후천적인 장애 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전체 장애 인구의 약 46.7%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37.8%가 해당합니다. 15개의 장애 유형 분석 결과 지체나 청각, 시각, 뇌병변 장애인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시면 청소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식사, 빨래, 금전관리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필요성이 17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년층은 45세에서 64세까지는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 그런 지원이 필요함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런 에티켓을 다음 장에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손, 팔, 다리 등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조기구가 있으셔야 합니다. 가령 이동하시는데 접근성이 좀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디 이동하실 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함께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병변 장애인은 뇌 문제로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떨림, 손발의 뒤틀림, 언어장애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실 때에는 다시 한번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어의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당사자의 그 보조기구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기구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경우도 또 의외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셔서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각장애는 시각에 이런 부위가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 시력의 장애나 아니면 시야의 결손의 장애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 가장 처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본인을 이제 소개를 먼저 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를 까먹으실 때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무엇인가 설명할 때 좀 이것저것 표현보다는 어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또 행동하기에 앞서서는 또 말로 의사소통으로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데 워낙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제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다 보니 그런 실수를 종종 하시게 돼요. 그런 에티켓 지켜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는 이제 청력장애 또 평형 기능의 장애로 또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청각 언어장애인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또 수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어를 표현을 해도 입이 안 보이는 게 정말 제한점이 있다고 아마 많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불편감을 호소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입을 가리지 않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장애를 통해서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안면장애, 안면부의 수상, 함몰, 비유 등의 변형으로 또 안면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 기관의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뇌전증 등의 장애를 내부 기관의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힘든 업무에서는 도움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시고요. 일상생활의 건강을 계속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세요. 대다수의 여기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내부기관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시게 된다면은 이런 짜거나 단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 권하지 않고 또 편안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장애는 투석을 하시게 되니까 투석에 대한 시간의 배려가 또 필요하시게 되고 또 심장장애이신 경우에 또 심장에 무리가 가시면 또 안 되고 간장애이신 분들은 워낙 과로나 수면 부족일 경우에는 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호흡기 장애 같은 경우에서도 건조한 환경이나 또 급격한 온도 변화는 좀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적장애는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나이에 맞는 존칭과 성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고 반복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기관에서도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이신 분들을 많이 뵐 수가 있죠. 꼭 존칭과 좀 이런 성인에 맞는 대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제가 여기다 포인트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지적장애인이 또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그거 이해하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에 보호자님하고 상담을 할 때 이제 보호자님만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종사자인분은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종사자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도 지적장애인 당사자도 같이 들으실 수 있게끔 같이 번갈아 보면서 설명을 두 분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적장애인을 배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건 정말 에티켓에 어긋난 거예요. 근데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폐성 장애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가 매우 어려워요. 낯선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나 연습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는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정신장애 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금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티켓을 보았는데요. 장애는 어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장애 유형이라고 해도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꼭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사전에 함께 소통을 하고 또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또 선생님들께서 들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내용에서 조금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어느 정도 페이지를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보조기구와 편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의료적, 치료적 문제가 아니고 손상을 입은 개인에게 있다 하면 어떤 환경에 있느냐, 또 장애를 느끼고 살고 또는 느끼지 않고 사느냐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참여와 또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한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장애인의 수 범주화에서 우리나라는 약 5%에 해당하지만 여기 상위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약 35.7%가 지금 장애인의 출연율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 나라가 뭐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장애의 범주화를 어떤 노동 능력적인 측면으로 보았냐, 아니면 사회적 의미의 그런 장애로 보았냐, 이런 걸로 아마 조금 다른 수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내가 제약을 통해서 장애가 지금 장애인 상태이냐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관점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장애 범주에서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군이 좀 더 확대되었거든요. 세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애군이 확대가 돼서 그런 부분처럼 점점 장애 개념은 또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손상을 장애로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더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는 아마 그게 정말 장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해서 그냥 장애는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이런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자치회나 뭐 이런 우리 함께 이제 활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아이 뭐 그 동네는 너무 뭐 불친절해서 못 가겠어. 그래서 길이 불편해도 좀 친절한 그 상점을 가게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사회 환경적인 구조의 장애를 조금 극복해 나가보도록 저희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조금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나 정책, 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이나 태도, 문화가 가장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의 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냥 다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요. 네. 영국 인구조사국 질문에 대한 마이클 올리버에 대한 대안적 질문, 저희는 그렇게 상담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장애가 어떻게 돼서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신한테 어려움을 끼치는지, 사람들이 당신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마이클 올리버의 대안적 질문에 이렇게 예시로 나왔습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고 있죠. 장애인을 돕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주체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자기 결정 능력이 낮다고 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립은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자율적인 선택과 대안이 없다면 자립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는 좀 더 진화하는 개념으로 점점 범주는 확대되어 가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 권리를 넘어 참여와 평등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 지원되고 있는 많은 법률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권을 중심 가치에 두고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런 권위공호적인 정책이 좀 더 이런 적극적인 조치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이 근로에 관해서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적으로 차별은 아니지만 차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간접 차별을 모르고 그냥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이용자 모집을 했을 때 그 이용자 모집에서 시험이 있다 하면 그 시험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시험 시간을 다르게 배분한다든지 이게 정말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권리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 교육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차별을 정당한 배제와 분리 사유 없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그런 간접적인 차별들을 직장 내에서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리어 프리 관련한 지금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서울숲에 가고 싶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접근성이라는 것을 이제 주제어로 해서 제가 내용을 찾아봤어요.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나이, 지식 수준, 기술 등을 고려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다누림 관광이라고 해서
경사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사용,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이런 편의 시설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관광약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자동문, 이동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이 편리한 이런 시설은 장애인만 편한 것은 아니지요. 유니버셜 디자인도 모든 사람을 위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장애인의 교육을 나갔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장애인이 편한, 장애인, 노인, 아동이 편하고 쓰기 쉬운 것들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제품, 시설, 서비스,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장애인 복지가 발달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을 위한 환경 구조가 변화되는 건 모두를 위해서 좀 이롭지 않나 라는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우리 복지관 지금 무인 납부기와 지금 QR 체크인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 페이지는 올해 다 약간 재수정을 해서 넣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국내 모든 웹사이트의 그 웹 접근성의 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었는데 지금 모바일 앱, 키오스크에 대한 웹 접근성은 이제 넓혀간다, 준비해간다는 과정에 있어요. 그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존의 시각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미디어, 광고, 언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 그 다음에 장애인이 봉사를 받는 모습, 어떤 장애인이 극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쉽게 저희가 접해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장애는 극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는 또 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특출나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비장애인이 얘기하고 있는 극복했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없는 것 자체가 조금 내가 좀 더 무능해 보이고 좀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좀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영향들에 우리는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디어 사용에 매우 우리는 익숙한 세대예요. 컴퓨터나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는 저보다도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세대분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정말 모국어처럼 태어나자마자 사용하시는 디지털 네이티브 분들이시죠. 2시간 30분 이상을 또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고 이 지식적인 내용도 폭발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진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6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저 또한 일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공급자로서 정보를 파급하는 주체가 됐거든요. 더더군다나 작년보다 올해 아니면 또 내년에 좀 더 이런 정보들의 퍼지는 정보가 좀 더 다양해지고 내용도 모호해지고 파급력도 높아지고 SNS를 통해서 내용도 정말 파급적으로 높아지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시각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폭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똑같이 미디어 리터리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에서 미디어를 활용하시는데도 정보 검색을 해보시고 조금 이상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다시 정보 검색을 해보시고 사진을 검색을 해보신다든지 이런 검색 능력을 좀 더 키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좀 대안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는 어떤 도구이잖아요. 그 도구가 다양화됐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지고 장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네. 노동권. 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장애라는 것이 타이틀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 산업혁명 시대에 이 인간이 노동권이 있느냐, 노동권이 없느냐를 통해서 어떤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뭐 불황자로 해서 구분하고, 그리고 뭐 공장의 대량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장애인분들을 더 소외받고, 그냥 이런 주체가 아닌 어떤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980년대 이미 장애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노동권이 없는 거는 문제이다. 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작년 5월 제가 신문에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은 시민의 권리이고 장애의 중증도를 떠나서 이런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대 직무로 장애인 권익공헌화, 문화예술,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일이라는 거는 정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어떤 인간의 하나의 권리로서 가져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트렌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고용에서의 진입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통계 내용으로 보시면 장애인의 고용, 조건의 평등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시험, 직무까지 해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정당하게 정정당당한 권리로서 편의 제공을 받으셔야 하는데,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취업 처음부터 차별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약 35% 정도가 이런 차별물 경험률을 보이고 있어요.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지금 생각 외로 좀 느끼지 않는다라는 치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미 고용을 하지 못하는 그 진입장벽에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고, 2020년 노동시장의 고용 지표에서도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이제 경제 활동의 참가율이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에 대한 이런 장애 인구는 192만 원이 평균 임금이고, 전체 인구의 268만 원에 비하면 정말 낮은 금액, 그리고 단순 노무직 종사율이 높아요. 이런 것처럼 아직도 장애인 고용에는 어려움을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사업주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등 혜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한다고 또 합니다. 고용시설에 그 장애인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필요한 작업시설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시설자금의 융자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재택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엔 필요한 장비나 설치, 수리 비용의 지원을 사업주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서 그 직업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세제 감면이나 이런 사업주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로지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근로지원인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근로지원인을 이제 배치받아서 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맞춤 훈련,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서 현장 실무 중심의 그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제공도 있고요. 장애인의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 배치, 후 훈련으로 해서 배치받아서 훈련받고 조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스킬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1%에서 3.4%로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큰 대기업 회사분들이 이제 고용률이 정말 많이 낮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벌금처럼 그 고용부담금을 지출하는 기관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장애인 분께서 오셔가지고 현장에 있는 다른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좀 불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직장에도 장애인분들과 함께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 장애인 종사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 종사자분들하고 생활을 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라는 이 포스터를 보여드립니다. 직무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장애인 중심은 장애인의 능력에 좀 더 한 직무 개발이고, 사업체 중심은 사업체가 필요로 한 직무 개발로서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 발달장애인, 편의점 스태프, 장년 및 중증장애인 병원 보조원, 그다음에 작년 신규 개발 직무로는 원예교육 보조교사, 도보배달원, 새싹 재배사, 이커머스 쇼핑 파트너, 우리 학교 클린 마스터, 이런 다양한 직무군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2021년에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로 넣어봤어요.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 발급기의 높이를 낮추거나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한 이런 무인 발급기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직종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신청 자격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제 기업들이 좀 더 규정에 맞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장애인 관련한 전담 병상이 강화가 되고, 또 장애인의 그런 인정질환이 세부 기준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간장애와 정신질환에서 세부 질환이 확대돼서 또 장애 유형 안에 그럼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직원분들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네,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좀 근무 중에 이렇게 교육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애인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요. 저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차별이라는 것을 쉽게 이제 그럼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시험이나 취업이나 입시나 이런 어떤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드리자면 아까 고민해 봤던 것처럼 미디어를 보실 때 좀 더 분별력 있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성인 지적 발달 장애인 분들 만났을 때는 성인에 맞는 존중을 올 한 해 꼭 실천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